우리나라에 수출해 오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전이 될 수 없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럼 앞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이 예상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20년 경제전망,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 책을 발간하면서 출간기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특집이니만큼 제가 강연하기보다는 또 경할못들 입장에서 경제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잘 짚어줄 재테크 전문가, 이 뜨거운 핫한 또 작가님이시죠. 구채희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구채희 작가님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입니다. 네. 교수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다고 해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네. 또 교수님과는 저희가 오마이스쿨에서도 또 같이 네. 강의를 또 하고 있어서 네. 그 인연으로 오늘 되게 좋은 네. 오마이스쿨 스튜디오에서 네, 오늘 예.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시는 거는 많으시겠지만 조금 저처럼 네. 조금은 경제가 좀 어렵게도 느껴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경제 전망이 우리 실생활과 뭔가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는지 예.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네.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네. 것들을 오늘 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0년 경제 전망하면 사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그냥 뭔가 나랑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나는 뭐 은행 가서 예적금 들고 네. 그쵸? 끼케야 그냥 펀드나 아. 주식 이런 데 좀 소액으로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도 또 나는 뭐 집도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나는 내 할 것도 바쁜데 경제를 네.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알아야 되냐 하는 또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럴 일단은 수도 저는 있죠. 이게 왜 우리가 경제 전망 음. 경제를 특히 좀 알아야 되는지 네. 이거를 조금 직장인 입장에서 직장인 뭐 입장에서. 주부 입장에서 좋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진짜 취준생? 좋습니다. 취준생이 경제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게 필요한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좀 세분화해서 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말씀드려볼게요. 좋겠어요. 일단은 많은 그 높으신 분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네. 나 경제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네.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를 알고 싶다. 네네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금리 인하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왜 했는지를 나도 대화에 끼고 싶다. 해서 경제를 알고 싶다는 니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즈 중에 하나는 교양적인 니즈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냥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림, 네. 그리고 여러 산업과의 어울림, 그리고 국가와의 연결성,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과의 연결성,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속에 내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유기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나의 어떤 살아감의 의미도 좀 약해질 수 있겠다는 교양적인 인문학적 니즈도 있어요. 근데 더 궁극적인 니즈는 취준생들은요. 당연히 경제를 필요하죠.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면접 자리에서 경제 현안을 시험용이요? 그렇죠. 경제 현안을 물어보고 자 이럴 때 우리 기업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반드시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 이제 머뭇거리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기업들은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럼요. 집단이니까 예. 거기를 내가 지원하려는 취준생이라면 네. 그 회사 못지않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알면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될 텐데 혹시 당신은 인재 맞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 경제 현안을 판단하고 그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액션을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럼 일반 직장인은요? 직장인, 자 중요합니다. 직장인이고 혹은 투자자고 이런 관점에서도 경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사고 나겠네요. 사고 나죠. 사고 납니다. 물론 경제를 안 들여다보고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일시적인 일에 불과해요. 운빨이죠. 운이죠, 운. 맞아, 맞아. 근데 제대로 경제를 알고 투자하면 내가 성공했어도 왜 성공했고 실패했어도 왜 실패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일시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하루 투자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년 투자하고 50년 말 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그러려면 경제를 계속 어.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금리가 떨어져요. 지금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대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현금을 은행에 둘 이유가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적금금리도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결정을 그냥 은행에다만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상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자산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경제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돼요. 근데 저는 어려운 게 네네. 경제 전망은 사실 책이든 뉴스든 기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는 있는데 네. 그거랑 내 실생활, 내가 정말 투자하려는 거랑 이 접목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금리가 내렸다, 내년에 뭐 더 내릴 거다라는 게 네. 봤을 때 그거를 그래서 나랑 어떻게 연결시키지? 약간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그런 같아요. 이야기 계속 해보시죠. 그러면 약간 좀 초보분들이 음. 물론 뭐 이 책 한 권을 읽으세요 하면은 뭐 네. 끝납니다. 근데 그렇지만 네. 조금 이 책 한 권 읽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아, 뭐 너무 경제 좋습니다. 기사도 되게 어렵고 좋습니다. 그런 하면 질문을 좀 좋을까.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액션 전에 네. 경제 얘기부터 살짝 해볼게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제 기사들, 수많은 전문가들의 뭐 유튜브 방송, 아니면 어떤 여러 책들 네네. 만무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네. 첫 문장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프롤로그에 제가 읽어볼게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끔찍하네 갑자기.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기라고 믿는 사람들은 위기라는 말만 믿고 위기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라는 말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경제 읽어준 남자 얘기를 믿어라라고 하기보다는 제 이게 그러면 책으로- 현대경제연구소에도 홈페이지 가면 한글로 이렇게 정리된 거는 있죠. 정리된 지금 건 있습니다. 예. 보통 연말쯤에 올라오나요? 그거는 이제 수시로 발간이 돼요. 수시로요? 예. 그러니까 IMF만 해도 1년에 4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그건 우리가 발표해요. 영어라서 영어로 못 보고 민간경제연구소들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고 이러면서 뭐 여러 차례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전망치, 기사가 제일 쉽죠. 예. 기사는. 근데 그 수많은 전망치 중에 내가 뭐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 기관들의 정보를 좀 걸러서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굳이 믿으라 하면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에 의존하는 게 오케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간 없고 바쁘시니까 그런 것들만 먼저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네. 너무 서두가 서두가 아니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이게 많죠.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 네. 본론 두 번째. 네. 그럼 2020년 네.
사실 막 모르겠어요. 다들 네. 의견이 분분한데 경제 위기 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진짜 2020년 내년에 경제 전망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경제 위기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건가? 진짜 올 수도 있는 건가? 네.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준비성이 보세요. 철저합니다. 예, 보이나요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 제 늘상 머리로 가리는 예, 거 아니에요? 아니요. 늘상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아마 따로 여러분 온라인 강의 아닙니다. 강의 아니에요. 네. 저 팩트를 보여드리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팩트를. 이게 좋죠. 표가 딱 나오면. 자, 이 그래프는 제가 그렸을 뿐이지 네. 이 통계는 고스란히 IMF가 제공하는 통계다. 아, IMF 데이터 스태티스틱 출처가. 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를 보여드릴 때는 제가 보는 뷰가 아니라 네. IMF가 보는 뷰를 그냥 브리핑해드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경제 속에 한국 경제가 있고 어. 세계 경제의 흐름이 한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해요. 요새는 한국 딱 경제의 흐름이 나의 경제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부터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한국 경제가 굉장히 대외 의존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출 때문에 예, 또 많이 수출 그렇다고. 의존적이다, 대외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역행하지 않아요. 한국 경제는 거의 고스란히 따라가죠. 갑니다. 미국 예. 많이 따라. 미국 많이 그럼 따라가고. 세계 경제 그리고 이어서 국내 경제 잠깐 거기서 우리의 이제 재테크적인 그런 그렇죠. 거 실생활과 연결되는 거 이렇게 좀 고리로. 아시네요. 네. 예. 그러면 세계 경제를 보시면 2020년이 정말 위기인가? 신흥국은 그래프 올라가네. 그러니까 일단 세계 경제 검정색부터 보세요. 아 평균이 평균적으로 세계 경제는 어때요? 올해보다 더 높게 나오네요. 그렇죠. 2019년이 성장률이? 저점이에요. 뭐야? 2019년이. 어, 그러니까 진짜? 지금 잘못된 정보를 자꾸 취득하시니까 2020년 위기 올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네네네. 제가 2019년 경제 전망 이 네. 책을 발간할 때 네네. 이 주제의 핵심적인 그 리드멘트가 네. 결정점이었어요. 뭐냐면 2019년은 하강 국면이 명확한 저점 구간이다. 완전히 안 좋은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왜 맞죠? 그랬나요? 2019년이 저점이에요. 이 선진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예. 자, 그 안 좋고 2020년은 반등이라는 거야. 누가? IMF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뷰는요. 네. 월드뱅크, OECD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뭔가 네.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막 내년 반등한다 이런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나만 그러니까, 못 본 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비판해야 돼요. 어떤 누군가 어떤 삐.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책의 저자를 비판하거나 뭐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의견은 다를 수는 네,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저는 네. 철저하게 네. 주요 국제 기구들의 세계 경제 전망을 의존해서 우리 경제를 네, 판단하셔라.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세계 경제 여기서 기구의 예. 데이터를 토대로 교수님이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제 네. 분석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이 세계 경제를 둘이 권역별로 만약에 쪼갠다 그러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겠죠. 우리나라는 신흥국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오. 당연히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 중에서 네. 선진국들은 어때요? 다. 안 그러니까 좋죠.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19년이 저점일 네. 뿐만 아니라 20년에도 계속 안 비슷비슷하네요. 좋아요. 예. 안 좋게 가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 경제에만 주목을 하면 위기설이 올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선진국이 하락하는 거 이상으로 신흥국들이 크게 반등하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 선진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 예. 신흥국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게 커요? 아, 자, 그건 이제 또 너무 긴 얘기가 아, 그래요? 또 네네. 따로 펼쳐질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여기에 하는가 여기에 하는가 아, 그죠. 이게 다른 그래. 거예요. 신흥국에 뭔가를 또 공장도 짓고 뭐 할 수도 예. 있으니까 베트남에 또 투자하는가, 그죠, 베트남에 그죠. 수출하는가. 활로 개척을 또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업의 대응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또 너무 깊은 얘기로 또 네네네. 들어가니까 깊으면 저 이해 예. 못해서.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제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네. 반등 신흥국에 주목하라. 아 책에 예, 제가 반등 20가지 신흥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신흥국들의 주목을 하라고. 그 반등하는 신흥국인데 더 깊게는 제가 못 들어가지만 반등하는 신흥국 중에 또 더 깊게 반등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몇 개 말씀 네. 못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들인데요. 아시아 신흥국들. 주로 이제 이게 사실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으로 그럼 했던 거라 안 되지 여러분. 해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두루뭉실하게 베트남, 필리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 굉장히 동남아가 크게 많네. 반등합니다. 예, 아시아 신흥국이 굉장히 크게 반등해요. 투자할 때도 약간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아시아 신흥국 ETF 투자 같은 거 그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따 2부에서 2부에서 좀 더, 좀 더 할까요? 좀 더 이 정도면 되지 투자적인 않나요? 예. 부분. 예. 이렇게 경제를 네. 보시고요. 한국 경제는 네. 저는 궁금하다. 역시 2019년이 저점이에요. 한국 경제도. 아유, 저점을 그래프가 형성하고 2.1이나 짙은 색만 보세요. 이 2.1. 파란색은 수출 증가인 예, 예. 거고, 이 검정색이 검정색만 경제 성장률인 보세요. 거죠. 19년이 2.1%면 엄청 낮다. 예, 2.0, 2.1%를 기록할 음.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2020년은 반등하지만 네. 예, 완만한 반등. 음, 진짜 반등했어?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낮은 수준의 집꼬리. 반등. 예. 그래서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도대체 안 되는 그런 반등이 이어집니다. 그럼 어쨌든 2019년보다 더 낮아지진 않아요. 2019년이 그렇구나. 저점이라는 오히려 거예요, 한국 희망적일 경제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쨌든. 주요 기구들은 조금 더 높게 보고도 있습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 위기 신호를 자꾸 오늘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사실 이걸 하나로 다 담기에는 네. 또 필요한 부분이 다른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2부에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우리가 경제 전망 2020년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제 조금 알겠어. 근데 그거랑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것과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는 이제 내 집을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진짜 내년에 살 수 있는 기회인지, 그리고 금리가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내가 좀 어떤 재테크 전략을 가져야 될지를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